안녕하세요. 표준엄마 이윤우입니다. 오늘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 그리고 당 지도부가 만났습니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독대를 하는데 무려 3개월이 걸렸습니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함께 만나는 자리는 무려 5개월 만입니다. 견우와 직녀도 아니고 한몸이라는 당청 만나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이제는 정기적으로 만난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만남의 이면 잠시 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딱 일주일 전 새정치민주연합 당직자, 전직 당직자와 당원 100명이 탈당을 한 데 이어서 오늘은 박준영 전 전남지사가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빛나진 않았지만 당 내에서 행동대장을 했던 특무상사라 불리던 당직자들의 탈당, 그리고 호남 중진 인사의 탈당. 과연 다음은 누굴까요? 야권 재편론 정치부 조수진 차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박준영 지사 한 말씀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재미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동안 몸담았던 새정치국민연합을 떠나고자 합니다. 새정치국민연합은 지난 몇 차례의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에 의해서 이미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박준영 전 지사가 신문기자를 하다가 1997년에 신문사를 그만두고요. 예. 그 DJ 쪽에 합류를 했는데 당시 DJ가 운영하고 있던 정당이 새정치국민회의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아무래도 조금 헷갈릴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헷갈릴 수 있는데 저희는 뭐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말이 익지 않고 새정치민주연합이 너무 낯설었던 건 아닌가.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내부 의원들도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더 많이 씁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한마디로 입에 달라붙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으로 당명은 바뀌었습니다만 새정치민주연합의 싱크탱크는 여전히 민주정책연구원이고요. 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의원들의 그 모임에도 민주당이 많이 들어갑니다. 네. 민주당. 그만큼 예. 이 민주당의 그 이름이 굉장히 오래됐고 또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 굉장히 어색하다.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입니다. 저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번에 이른바 특무상사라 불리던 전직 당직자들의 100명 탈당에 이어서 이번에는 중진 박준영 지사가 탈당을 했습니다. 박 지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네. 박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신문기자였고요. 예. 네, 중앙일보에 계속 있다가 1980년에 그 5.18 광주 민주화 항쟁 이후에 굉장히 그 언론 탄압이 신군부에 의해서 예. 행해질 때 강제 해직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공부를 했고 1987년에서야 그러니까 7년 만에 해직 기자에서 다시 복직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때 그때 이제 복직 시기도 1987년 6월에 민주화 운동이 거세면서 이제 복직을 하게 됩니다. 예. 네, 그리고 1997년에 지금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당시만 하더라도 특정 신문사가 특정 후보에게 약간 그 줄을 대는 듯한 그런 풍경이 있었죠. 네, 예. 그래서 당시에 몸담고 있던 신문사와 갈등이 굉장히 컸고요. 네, 그래서 97년에 이제 사표를 던지고 DJ 쪽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직후인 1998년 2월에 이 대통령 국내 비서관으로 합류를 하고요. 예. 그리고 이 대변인, 국정홍보처장, 그리고 이 전남도지사를 3번 지냈는데요. 바로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때 김대중 전 대통령을 수행하면서 평양에 다녀온 사람이 바로 박준영 전 지사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이 박준영 전 지사의 고향은 전남 영암입니다만 이 목포 북교초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 DJ의 초등학교 후배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 전라남도 도지사를 3번을 했는데 이 3번 다 민주당에서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2003년에 새천년 민주당이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으로 쪼개지는데요. 열린우리당을 따라가지 않고 민주당의 잔류를 하게 됩니다. 이 작은 민주당에서 3번 연속으로 이 전남도지사에 당선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박준영 전 지사의 탈당은 현역 국회의원은 아니고 또 나홀로 탈당이지만 그만큼 어떤 그 전남도의 민심은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 네, 이런 평가를 그러네요. 내릴 수가 있습니다. 전남 민심을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박준영 지사가 하는 직접 탈당의 변 짧게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특정 세력에 의한 독선적이고 분열적인 언행, 국민과 국가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하는 행태, 급진 세력과의 무원칙한 연대, 당원들에 대한 차별과 권한 축소 등 비민주성, 국민과 당원들은 실망하고 신뢰를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네. 독선 얘기했고 국민보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한다. 급진 세력과 무원칙한 연대, 비민주성. 네. 지금까지 다쭉 비판받아왔던 사람들 아닙니까? 네. 굉장히 날카롭네요, 독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2003년 새천년 민주당 분당 이후에 쌓여온 이 적폐가 바로 친노 패권주의에서 나타나고 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박준영 전 지사는 동교동계는 아닙니다. 예. 네, 동교동계는 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70년대부터 그 야당 총재로서 순환을 받을 때 예. 곁을 지켰던 가신그룹을 뜻하기 때문에 동교동계는 아닙니다. 그렇군요. 아니, 박 지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박 지사가 바로 일주일 전에 정대철 고문, 박주선 의원 좀 만났지 않습니까? 만찬 회동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탈당이 의논이 됐을까요? 의논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의논이 됐다. 왜냐면요. 예. 오늘 지금 일주일 전에 바로 저분들과 함께 저녁을 했는데요. 예. 저분들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왼쪽 박주선 의원. 네. 예. 그 맨 정균환 아래 의원도 계신 분이 있네요. 정균환 전 의원, 그리고 예. 박주선 의원, 정대철 상임고문, 박광태 전 광주시장, 예. 그리고 박준영 전 전남지사인데요. 2007년 바로 오늘, 그러니까 2007년 7월 16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 당시에 전남은 이 쪼개져 있었지만 민주당의 난공불락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민주당이 기득권 세력이었습니다. 예. 쉽게 말해서 이 민주당적으로 열린우리당이 아니라 민주당적으로 출마를 해야 당선이 될 정도로. 네, 그래서 박광태 광주시장과 이 박준영 전남도지사가 3번 내리 민주당 소속으로 당선이 됐던 사람들이죠. 예. 그 당시에 일당 또는 집권당은 열린우리당인데.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 호남에서 크고 작은 재보선이 22번이 아마 있었습니다. 열린우리당 예. 시절에. 이때 호남에서는 민주당이 21번을 이겼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민주당이 호남에서만큼은 확고부동한 어떤 기득권이 있었던 그런 시절인데요. 예. 이때 정균환 전 의원, 그리고 박준영 전 지사, 그리고 박광태 전 광주시장, 그리고 정대철 상임고문 등이 모여서 이대로는 우리가 호남에서는 기득권이 있지만 대선을 앞두고는 열린우리당과 합쳐야 된다. 그런 모임을 가지면서 당시 민주당을 탈당합니다. 그리고 대통합민주신당이라는 어떤 통합신당을 창당을 하게 되는 날이 바로 2007년 7월 16일입니다. 그럼 그 당시에는 어찌 보면 개인의 이익보다는 어찌됐건 대승적인 어떻게 결론을 보면은 내렸다고 봐야겠네요.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라는 차원에서 예. 승부수를 던졌던 거죠. 바로 그때 멤버들을 일주일 전에 만났고요. 바로 그래서 오늘 박준영 전 지사가 탈당의 날짜를 택일한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굉장히 정교하게 움직인 거죠. 예. 그래서 오늘 7월 16일 날 탈당을 했다는 점을 이제 박 전 지사가 소개를 했는데요. 저는 바로 2007년 저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예. 다시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오늘 박준영 지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 지사가 내가 먼저 나가 있겠다. 저런 말을 했다고 전해져요. 네. 그러면 다음은 누구, 그 다음은 누구 순서가 있고 시나리오가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예전에 민주당에서 당직을 거쳤던 50여 명이 탈당을 했을 때 아마 그런 말씀드렸죠. 굉장히 정교하게 움직이고 있다. 네, 그래서 이 어차피 현역 의원들의 탈당은 9월 말에 추석 연휴까지는 쉽게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어떤 이 신당의 흐름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군데군데 탈당 선언들이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제 그 당직자, 원외 당직자 출신들의 50여 명이 탈당을 했고요. 오늘은 박준영 전 지사가 탈당을 했고 아마도 다음번에는 이 당직자 협의회 소속 분들이 좀 탈당을 준비하는 현재 당직을 갖고 계신 분들요? 당직자 협의회라는 거는 예. 그 예전에 당직을 갖고 있었던 분들 전직 분들. 위주인데요. 예. 주로 예전에 이 새정치국민회의 평민당 시절부터 DJ계로 있었던 분들인데 예. 그분들이 아마 좀 집단 행동을 할 것으로 제가 좀 전해 듣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현역 의원들의 탈당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이 신당 논의가 계속해서 흐름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좀 보여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대통령 선거 때 지지 선언이 잇따라 릴레이로 나오듯이 그렇습니다. 꾸준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박주선 의원은 8월을 굉장히 많이 탈당할 시기로 지목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서양민주연합 내에 혁신의 활동에 대한 기대가 많이 접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당내에서 지금 중도 내지는 비노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마 8월 달이 되면은 굉장히 무성해진 논의 속에서 네. 탈당도 하고 하는 분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점에서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8월을 지목을 했습니다. 네. 그럼 8월에 당직자 협의회 분들이 탈당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아, 그건 아니고요. 예. 이제 그 당직자 협의회 뭐 이런 분들은 조만간 이뤄질 수도 있고 아마 예. 저기에서 박주선 의원이 얘기한 거는 현역 의원의 탈당이 아. 8월쯤부터로 이뤄질 수 있다라는 그런 점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은 정기국회가 이뤄지고 그리고 또 지금 혁신위 안이 완벽하게 나온 9월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예. 지금 혁신위 안에 대해서 이 호남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반발이 크기 때문에 빠르면 8월부터라도 현역 의원의 탈당이 가시화될 수 있다는 점을 지금 시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그래서 있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혁신위가 당을 좀 살려보자고 했는데 혁신위가 오히려 분당 탈당을 더 가속화시킨 측면은 없습니까? 마지막 희망을 혁신위에 걸었는데 그마저도 희망이 없다. 나가자. 이런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예. 혁신위의 활동을 보면 이 분당을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탈당의 명분을 주는 것 아니냐 이런 혁신위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요, 이 혁신위에서 지금까지 3번의 혁신위안이 발표가 되는데 어떤 당내 기득권 내려놓기라든지 아니면 친노 개파주의로 상징되는 이 친노 독식을 불식시키다든가 이런 어떤 당의 화합을 위한 조치는 그다지 나오지 않았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어떤 그 사무총장을 총무본부장으로 이름을 바꿔서 직제를 개편하는 방안 이런 것이 과연 당의 혁신 근본적인 혁신에 해당이 되느냐 네, 이런 점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좀 회의적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한 예. 가지는 이 혁신위 안을 그나마 가장 갈등이 적은 이 사무총장을 폐지하고 총무본부장으로 이름을 바꾸는 이 안을 상정하는 자리에서 정청래 최고위원의 막말과 관련한 이 제재심 문제가 제재심.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더더욱 혁신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런 예. 평가가 나오는 거죠. 어찌 보면 어떻습니까? 그 문재인 대표의 거취나 사과 책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혁신위는 어떤 안을 내놓아도 비노의 반발을 잠재우기 어려웠던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그 점이 참 그 안타까운 점인데요. 예. 지금 당내 내용이라는 것은 4.19 재보궐선거 그 참패에 대한 어떤 당의 예. 내용이고 예. 그 이후 상황이 계속 지금 격화가 되고 있는데 이 4.19 선거에서 참패를 하고도 어떤 당의 수장이 책임지겠다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 예. 책임이라는 거는 꼭 당대표를 내려놓기보다는 진솔하게 국민에게 사과하고 또 그렇다면 이 문재인 대표가 그토록 강조한 이기는 정당이 되기 위한 정말 이기는 정당으로 가기 위한 예. 당의 노선이나 그리고 정체성이 정비되는 것부터 우선이 돼야 되는데요. 예. 지금 그런 자금은 보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지금 4.19 재보궐선거가 끝난 지 지금 3개월이 돼가고 있는데요. 이렇다 할 혁신안 그리고 어떤 혁신으로 본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조치들만 나오고 있다. 이 점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오히려 역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 안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한번 탈당을 했던 사람은 공천에서 배제하자. 근데 이 방안이 내용을 보니까 비노계에 공천을 주지 않기 위한 안과 같다. 아예 비노 나가라. 이런 사인입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이 한 번 탈당 전력자는 공천에서 배제해야 된다. 이거는 뭐 아이디어 차원에서 논의는 될 수가 아이디어 있습니다. 차원에서, 예. 왜냐하면 이 열린우리당 해체 과정에서 아마 시청자분들 많이 생각을 하실 겁니다. 열린우리당 해체는 2007년 하반기에 완벽하게 이루어졌는데요. 예. 그것을 앞두고 2006년 말에 이제 김한길 전 대표가 의원들 한 30여 명과 함께 탈당을 합니다. 예. 그리고 2007년 2월인가요? 2007년 초에는 이 천정배 의원이 당시에 이종걸 의원, 최재천 의원 이런 분들과 또 7명의 또 탈당을 합니다. 네, 끊임없이 어떤 탈당이 계속 이어지면서 열린우리당이 이제 그 종말을 구하게 되는데요. 예. 문제는 이분들뿐만 아니라 이해찬 의원 같은 경우에도 탈당을 한 경우가 많이 있죠. 했죠. 예, 네, 했죠. 그렇기 예. 때문에 과연 이 안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예. 이런 안이 나올 때마다 주류보단 비주류에서 더 화들짝 놀라고 우리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친노의 의도, 속뜻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의심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예. 이 조국 서울대 교수가 혁신위원으로 참여를 했는데요. 혁신위에 참여했다면 저는 트위터 같은 데서 어떤 글을 올린다든가 그런 건 좀 삼가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이 조국 교수가 혁신위 참여 전부터 이 호남을 중심으로 한 4선 이상 중진들 대폭 물갈이 같은 걸 주장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혁신위에 편입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혁신위에서 그 안을 논의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네요. 네, 그렇다면 상대 진영, 그러니까 이 중도 비노계, 이 혁신위는 이 친노들의 체제를 옹호하기 위한 것이고 또 중도 비노계의 공천의 어떤 학살로 갈 수 있는 그런 기구가 될 것이다라는 의구심에 예. 더 의혹만 커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대로 앉아 있다가는 그냥 앉아서 칼을 맞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어떤 의구심이 계속 커지고 이것이 정말 탈당의 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예.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10월에 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가 있습니다. 10월 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에서 호남 민심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 지금처럼 띄엄띄엄 시리즈로 탈당하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확 탈당하고 신당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냐. 이런 시나리오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계속 제가 탈당의 가장 중요한 시기, 탈당론이 가시화되는 시기를 10월로 말씀드리는 것은 첫 번째는 내년 총선의 6개월 전. 아, 네, 4월이니까 그러니까 6개월. 충분히 총선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 그렇다면 최소한 10월 정도 되면 가시화되지 6개월이면 않겠느냐라는 거고요. 신당 준비해서 총선 치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됩니까? 이제 6개월이면? 통상적으로 보통 신당의 역사를 보면 예. 이 총선이나 대선을 앞두고 6개월 전쯤에 신당이 6개월. 많이 해동이 예. 됐기 때문에 올 10월을 계속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예. 또 한 가지는 9월 말에 추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석의 밥상에 여론이 진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고서 결정할 수 있다는 것.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10월 재보궐선거입니다. 지금 10월 재보궐선거가 가능하다고 평가되는 곳이 전북에서 두 곳이 있습니다. 예. 네, 어디입니까? 전주 이리하고 아. 익산시장이죠. 익산시장하고 전남의 장흥군수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전북 한 곳, 전남 한 곳입니다. 그렇네요. 네. 예. 지금 현재 두 곳은 무소속 당선자가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곳에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이 아니라 무소속으로 당선된 곳에서 10월 재보궐선거에서 다시 한번 무소속이 이긴다. 이럴 경우에는 새정치민주연합에 엄청난 타격이 가겠죠. 예. 네. 그렇다면 지금 현직 의원들이 바로 지역 민심, 그러니까 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우리 지역의 민심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라면서 또 동요할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재보선이 치러지는 곳에서 어떤 후보를 낸다면 현역 국회의원이 많이 공천권에 관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에 하나 그리고도 진다면 그분은 굉장히 내년 그렇네요. 4월 총선에서 어렵다고 예.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 10월 재보궐선거가 벌써부터 관심을 끄는 이유입니다. 예, 아니 조 실장 그런데 문재인 대표 행보를 보면 굉장히 의아합니다. 이렇게 탈당을 하고 뭐 당직자 탈당, 전남의 유력 인사 박준영 전 지사가 탈당을 하는데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네, 왜 그렇습니까? 글쎄요. 이게 일부러 좀 어떤 말을 하면 사태가 더 커진다 이렇게 예.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지금 오늘 이 박준영 전 전남지사 어떤 전남도의 3번의 도지사를 지냈고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어떤 직계라고 볼 수 있는 분이 탈당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박지원 의원이 조금 전에 글을 썼더군요. 뭐라고 썼습니까? 이런 어떤 박준영 전 진사와 같은 어떤 상징성이 있는 인물이 탈당을 했을 때 과연 문재인 대표가 만류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했느냐. 노력을 전혀 안 했다는 점을 비판을 하고 있고요. 예. 제가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에게 물어본 얘기가 있습니다. 한광옥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DJ의 어떤 상징적인 주변 인물이죠. 인물인데 이분이 탈당을 한 거에 대한 견해를 물었더니 저는 그분 잘 모른다. 네, 그분이 탈당을 하든 새정치와 무슨 관련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걸 예. 보고 우선 어떤 DJ계, 친노 이런 걸 떠나서 우리 편에 있다가 다른 사람 편으로 건너간다는 거 이거 자체가 선거로서는 굉장히 치명타거든요. 예. 그래서 이 문재인 대표의 생각은 이 보통 어떤 정치공학에서의 생각과는 좀 다른 것이 아닌가. 네, 예. 이 점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야권 재편 내지는 탈당 관련해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저렇게 나가서 신당을 만들어도 대권 후보가 없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거론된 것은 손학규 고문입니다. 네. 그런데 그분 말고도 실제로 저분들이 나가서 대권 후보를 영입할 만큼 역량, 계획, 시나리오가 있을까요? 지금 이제 신당론이 탄력을 받는 것은 내년 총선 때문입니다. 예. 네.
총선과 대선은 완전히 별개의 선거입니다. 그러니까 총선은 어떻게 보면 이 다당제 체제에서 치르고 예. 또 대선은 그때 가서 연합이라든지 합당을 할 수 있다라는 그렇네요. 예. 그런 점도 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왜 대선 후보가 없는데 어떻게 신당이 가능하느냐, 그 점보다는 일단 내년 총선을 위해서 또 새정치민주연합의 신장부와 같은 호남이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이냐, 이 점을 두고 일단은 총선용 신당론이 불붙고 있다. 예, 이 점을 좀 총선용 신당론.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짚어볼게. 이게 뭐 친노라는 게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친노 내지는 운동권 내에서 후배가 선배들에게 질타가 하나 나왔는데요. 이동학 혁신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얘기가 있는데 내용을 제가 해석을 해보니까 소위 말하는 386, 지금 586이죠. 50대, 80년대 학번, 60년대생 당신들이 옛날에 운동했다고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하는데 어찌 보면 열매만 따먹고 편하게 살아온 거 아니냐. 이게 당신들도 희생을 좀 해라. 언제까지 386 운동권 민주주의 희생 이거 팔아먹고 살래?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참 이 어제 이동학 그 혁신위원회 글을 읽고 예. 참 이 역사라는 것은 돌고 돈다라든가 여러 가지 생각을 좀 복잡하게 해봤는데요. 예. 네, 바로 1995년에 DJ가 새정치국민회의를 만들면서 새피수혈 이렇게 아주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 꽃가마를 태워서 모셔왔던 분들이 지금의 현재 이 386 그룹들입니다. 예. 네, 저는 참 고민인 게요. 당시에 그러니까 1995년에 30대, 60년대생 그리고 80년대 학번 이래서 386인데 이분들이 지금은 50대 중반이 됐다고 해서 이 컴퓨터 업그레이드 되는 것처럼 586이라고 이름을 지을 수 있을까? 저는 그 부분이 참 고민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 20년 전에 벌써 이 정치권에 입문한 이 구력을 가진 분들이 어떤 것이 가령 이인영 의원의 정책과 노선은 무엇이냐, 또는 이분들이 어떤 자신을 상징할 수 있는 법안 한 개를 낸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참 대답이 궁하거든요. 예. 어찌 됐든 간에 20년 전에 새피수혈이라고 꽃가마 타고 왔던 분들이 지금은 기득권 세력이 돼서 내몰리는 이런 형국. 야, 예. 정말 이 역사는 돌고 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과실을 꽃가마를 태워서 와서 과실만 따먹고 헌신을 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혹시 친노 내지 운동권 그룹 내에서 자기 반성이 되고 지금 친노 개파주의를 청산하는데 어떤 동력이 될 수는 없습니까? 일단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주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친노고요. 하나는 지금 운동권 그룹, 86그룹이라고 분류할 수 예. 있는데 이 두 그룹 중에서 이 혁신위가 이 이른바 86그룹에 대해서도 기득권 세력이라고 지금 명시를 했기 때문에 이분들도 굉장히 지금 분주하게 움직일 겁니다. 네. 예.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법안 문제, 그리고 과연 무엇이 86그룹의 정체성이며 무엇이 386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정치냐라고 예. 했을 때 답변을 못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 일종의 내년 총선에서도 물갈이 대상으로 지목이 될 수 있다. 네, 이 점 때문에 조금 논란이 크고요. 그렇다면 이 혁신위가 꿈꾸고 있는 것은 정말 이 친노계의 공고함 이거 아니냐. 그런데 반대 운동권 극도도 그룹까지 좀 나가버리면 친노만 남게 되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실제로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50대 386 그룹들이 물러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인영 의원이 그 이동학 혁신위원에 대한 어떤 답신 형태로 쓴 편지를 보더라도 네, 굉장히 좀 나무라는 듯한, 그러니까 어떤 그 자기 혁신이라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반문하는 예. 모습 보면서 더 좀 안타까웠어요. 예. 네, 이제 정말 내년 4월 총선까지 남은 임기 동안에 정말 86그룹만의 비전 그리고 정책을 보여주는 것만이 어떤 해법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조차장 얘기 중에 역사는 돌고 돈다는 얘기가 굉장히 기억이 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성공이 곧 우리의 성공이다 하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얼마죠? 6천 원입니다. 국무위원들께서도
개인적인 행로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네, 5개월 만에 이뤄진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만남 화기애애한 득담이 이어졌습니다. 유승민 흔적 지우기에 나선 당청. 우리는 한 몸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성원 변호사, 장성 건국대 교수, 김성욱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굉장히 화기애애한데요. 그때 어떤 얘기들을 나눴는지 김무성 대표 얘기 표정 한번 보시죠. 두분 만나게 되시죠. 그럼 뭐 대통령 한두 번 만나겠다. 이거 못 만났고. 오늘 회동에서 당 입장에서 가장 크게 기대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소통 강화. 그 사면의 기준과 범위 관련해서요. 지금 여당 내에서도 일부러 굉장히 기업인들 사면이 식사. 아이고 막 가기 전에 다 그런 묻지 마라. 당선 관계에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된 것 같은데요. 아이고 갔다 와서 이야기하자. 갔다 와서. 여기까지만 하시겠습니다. 세 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오늘 만남을 계기로 당청 관계가 진짜 완전히 회복 국면에 접어드는 겁니까? 일시적 봉합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구조에서? 뭐 일시적인 봉합이라고 할 수가 있고 본 게임은 아직 저는 이제 시작을 이제 시작이라고 봅니다. 예. 특히 오늘 이 시점이 아주 절묘한 것이 메르스도 거의 끝나가죠. 예. 가뭄도 지난주에 비가 많이 와서 해소가 됐지. 예. 이 상태에서 당정이 서로 화합된 모습을 보아주었을 때 국민들은 엄청나게 그래도 조금 가뭄에 담비 오듯이 좀 편안한 느낌을 예. 받았을 것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하는 비정상이 정상화된 거 그것이 일단은 출발이라고 봅니다.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뭐 재킷도 지난번 대통령께서 지도 만날 때는 회색이었는데 오늘 빨간색 입으시고 굉장히 좀 밝고 긍정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이렇게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도 되는 겁니까? 네, 뭐 그늘이 있습니까? 예. 뭐 80일간 끊어졌던 당청 관계가 예. 이제 회복 단계로 가는 비정상이 정상화되는 단계인데요. 예. 이게 뉴스가 돼서는 원래는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렇네요. 뉴스가 예. 아닌데도 불구하고 뉴스가 돼버린 상태고요. 뉴스일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있겠죠. 뭐 새누리당 내부에서 파국 내지는 신당이 만들어진다고까지 언론에서 예측하지 않았습니까? 예. 모든 갈등 상황이 일단은 봉합이 됐다. 그러니까 오늘 많은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뭐 예. 수평적 당청 관계라든가 뭐 일부 평론가들이 얘기하는 그런 것들까지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다만 일단 소통하기 위한 첫 단추를 끼웠다. 이 비정상 상황이 일단 정상 단계로 한 걸음 다가갔다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유승민 제 생각에는 뭐 실질적으로 그 서로 소통이 되고 아까 소통 강화라고 그러셨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소통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유승민 전 원내대표 퇴출시키면서 가장 우리가 국민들한테 비난을 많이 받았던 게 어떤 수직적 관계, 남의 말을 듣지 않는다, 뭐 이런 걸 많이 지적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게 지지율도 연관되었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김무성 대표와 만나서 실질적으로 마음을 터놓고 이런 것보다는 그 소통한다는 모습 보여주는 것만 해도 정치는 사실은 뭐 일종의 또 퍼포먼스 이런 거 보여주는 거 국민이 그래 안심을 하지 않습니까? 여당 대표하고 대통령이 서로 서먹서먹하면 국민들이 불안해합니다. 예.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실질적으로 대화가 소통이 되건 안 되건 간에 소통하고 있다는 그리고 시도한다는 모습만 보여줘도 그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기 때문에 예. 그 실질은 관계없이 그건 뭐 좋은 것이라고 봅니다. 유승민 보실까요? 유승민 전 대표 후임의 원유철 대표인데 이분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난번에 제가 정책위장으로 인사드리러 왔을 때는 대통령님 선거운동했던 시절을 회상하면서 커피 흘리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원내대표가 돼서 그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데 커피를 흘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잘 하십니까? 그리고 또 우리 당대표님을 비롯해서 당에서 부족한 저에게 또 우리 김정은 정책위원장님께 합의로 이렇게 저희들을 선출해 주셔서 저희들이 선거 비용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떡을 사서 어제는 다 돌렸습니다. 찰떡을 사서 돌렸는데요. 우리 당내 화합하고 당청 간에 찰떡같이 화합을 해서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고 당청 간의 그 소통과 협력으로
앞으로 우리 많은 일들을 하자. 대통령 잘 모시고 새누리당의 미래 박근혜 정부 성공을 위해서 우리 잘하자. 이런 다짐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만 들어도 든든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대표가 저렇게 원래 말씀을 잘 하시는 분인지 몰랐습니다. 네, 원만한 성격으로 잘 알려져 있고 원유철 대표가 저 회동 이전에도 긴장과 갈등이 아니고 소통과 협력을 하겠다라는 게 본인의 캐치프레이즈였죠. 소통과 협력을 하기 위한 그런 멘트들을 날린 거라고 보고요. 저런 코피 흘린다든가 저런 발언들은 찰떡. 저게 이제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새누리당의 견고한 지지층,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 30%의 콘크리트 지지층 입장에서는 이제야 좀 안정감을 찾는 것 같다. 집안 싸움이 끝나고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얻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면에서는 신뢰감을 줄 수 있는 발언이긴 합니다만은 다만 이 원유철 원내대표 이전에 이 유승민 원내대표 물러나는 과정에서 반박근혜 반새누리당 이런 상당한 층들이 형성되지 않았습니까? 또 이런 층이나 중도층, 진보층 입장에서 보면은 약간 권위주의적인 발언으로 이해될 수 있는 오해 소지도 약간 있지 않을까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잘하십니까? 그러니까 유승민 대표가 낸 답안지가 거의 박근혜 대통령한테 0점 받았죠, 거의. 0점 받았죠. 그러니까 그 답안을 지금 윤유철 지금 대표는 다 알고, 유승민 대표가 전 대표가 낸 답안지를 다 알고 있는데 그 답안을 똑같이 내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 답안 바꿔가지고 대통령 마음에 드는 말로 답안지를 메꾸고 대통령한테 제출하니까 100점 줄 수밖에 없죠, 대통령으로서는. 그래서 조금 이번에 그 원유철 대표가 지금 청와대 들어서 한 말은 이미 예상됐던 말이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다만 좀 문제는 저게 사실은 아무리 그 대통령 뜻에 따라서 당 운영을 하더라도 어떤 약간의 견제, 약간의 긴장은 필요한 게 민주국가에서 당연한 어떤 정치 질서인데 너무 대통령 말에 따르다 보니까 당이 그리고 국회가 이 견제 기능까지 완전히 상실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 좀 걱정은 됩니다. 이 코피라는 것이 공부할 때 코피 흘렸다면 더 좋았을 것을, 사실은 이 피라는 것이 상당히 상징적 의미가 강하고 모든 것을 저는 자신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대통령한테 보였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당의 원내대표라는 것은 당의 나름대로 어떤 정당의 어떤 자율성이 나머지 담보를 해야 되는데 그 자체의 여지를 저는 막고 앞으로 운신의 폭은 상당히 좁아졌다. 이건 어떻습니까? 너무 바짝 엎드리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에 더해서 원유철, 유승민 대표가 대표될 때 러닝메이트 아니었습니까? 그때는 당 중심의 얘기를 하다가 불과 얼마 사이에 바짝 엎드려서 이런 말 하는 것 어떻습니까? 너무 돌변한 거 아닌가요? 이게 이중적 의미를 효과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집토끼들에게는 안정감을 주고 한토끼들에게는 약간의 거부감이 줄 수도 있는 그런 발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연 당심과 민심 가운데 어떤 쪽에다 비중을 두느냐. 그러나 일단 지금은 소통과 협력이다. 지금 견고한 지지층을 잡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 같고요. 그래야지 내년 총선까지 가야,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는 당 과정, 모든 입장에서의 공약 분수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저기 보시니까 지금 당이 중심이 돼야 된다라는 게 바로 얼마 전인데 유승민 정책위 의장 시절에 이제는 삼위일체 마음이 바뀐 겁니까? 원래 저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 역시 두 가지 의미로 효과를 가질 수밖에 없죠. 지지층 입장에선 저 발언이 이제는 안정감을 줄 수 있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과연 본인의 이념, 가치, 철학은 무엇인가? 과연 정치인,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의 이념, 가치, 철학에 대해서 반문을 하게 된다면 원유철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궁색해질 수밖에 없고요. 이것이 당장 야당과의 협상 관계에서 약간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모든 협상 과정에서 틀어져 버린 상태죠. 자, 그러면은 대통령의 단순한 의견을 반영하는 원내대표가 됐을 때 야당과의 기존 협상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이런 협상력에서 약간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게 있습니다. 원유철 지금 대표 말씀들이 이중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게, 이론적으로는 지금 원유철 대표가 저번에 한 말이 맞죠. 당과 청은 서로 수평적 관계에서 견제 관계 맞는데, 유승민 대표 전 대표의 사태를 지내오면서 당청이 삐걱거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다.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봉합해야 된다. 그러니까 현실 정치로는 돌아가면은 꼭 이론만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 아니다. 이런 뜻에서 해석해 주면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합니다. 오늘 만남의 시쳇말로 하이라이트는 김무성 대표와 대통령의 만남이었습니다. 김무성 대표와 대통령의 만남, 당초 알려지기는 22분이었는데 확인해 봤더니 19분이라고 합니다. 그 만남 결과 한번 들어보시죠.
대통령과 한 22분간 대화를 나눴습니다만은 아주 좋은 분위기 속에서 나라를 걱정하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두 분이서 만나서 무슨 얘기 했을까요? 저 뭐 대표 19분 정도면 짧은 시간인가요? 긴 시간인 게 어떻습니까? 집권 여당의 대표한테 일정 부분 예우를 해줬다고 봅니다. 무슨 특별한 말은 저는 할 게 없다고 봅니다. 지금 당정이 소통이 되고 유승민 사태 이후에 당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그리고 당정이 일치된 모습을 보여야만이 내년 총선에 집권당이 유리하다는 그 원론적인 거 이외에 특별히 두 분이 할 얘기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예. 그동안 고생했다. 이런 덕담 정도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렇게 유출을 하고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일종의 어떤 저런 통치술의 한 형태로 지금 보여주는 거죠. 예. 근데 저는 이제 의상에서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번에 독대할 때 박근혜 대통령이 검은 옷을 입었더라고요. 회색, 예. 회색 계통. 예. 이건 상당히 그 좀 침울한 느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물론 이완구 전 그렇죠, 총리도 예. 있었지만,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 예. 그랬는데, 이번에 그 빨간 옷을 입었단 말입니다. 예. 이것은 새누리당의 색깔입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의 당정청 색깔이다. 강화, 당과 청은 하나다. 이걸 또 의미하는, 왜냐하면 대통령의 그 옷 하나하나도 전부 다. 그러네. 이번에는 새누리당 색깔 입고 나오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게 이번에 유승민 전 대표 그 사태를 겪고 난 후에 당청의 일체화를 강조하는 취지에서 입었지 않느냐. 그리고 제 생각에는 오늘 19분 말씀하셨다 그러는데 그게 대화가 19분이 아니고 제 생각에는 한 분이 계속 말씀하시고 한 분이 듣든지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한쪽에 그 의사를 전달하는 거지 그 한쪽이 이야기하고 그쪽이 응답하고 이런 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심지어는 대통령이 탈당까지 거론됐던 게 불과 얼마 전인데 본인 소속의 새누리당 색깔을 입었습니다. 아까 검정색은 지난번에 세월호 그때 행사 때문에 예. 추모식 갔다 와서 검정색이고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적인 결단을 할 때는 군복 색깔이었죠. 예. 그런 색깔을 주로 입으시고 빨간색은 원래 우리가 이제 정치적인 상징의 색으로서 어떤 좌파적인 색깔도 있지만 열정적인 예. 그래서 적극적으로 당청에서 정치를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는 상징적인 뜻입니다. 예. 이건 어떻습니까? 김무성 대표가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께 정치인 사면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뭐 지금 사면이 핵심 화두기 때문에 예. 이 얘기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다 좋은데 왜 경제인은 괜찮고 정치인 사면은 안 된다 이 얘기 왜 했을까요? 박근혜 대통령의 기존 원칙이 민생 경제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기준에 의해서 사면도 결정해야 된다. 이 첫 번째 사면에도 원칙이 그거 아니었습니까? 특별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 박근혜 대통령의 원칙인데 이번 사면에서 그 원칙을 약간 누그러뜨리고 또 반대 여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원칙의 최소한의 제한을 가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원칙의 훼손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기업인까지만 경제와 민생을 위해서 사면해야 되지 않겠는가. 예를 들면 SK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는 최태원 회장이 2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6조 원 정도의 기업 전체 손실이 발생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주장이 있죠. 그렇죠. 예.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경제에는 사면범에 포함시키지만 정치인만큼은 안 되겠다. 정치인까지 포함된다면은 기존의 박근혜 정부의 원칙이 지나치게 훼손될 수가 있다. 예. 이런 면에서는 공감대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박근혜 대통령은 사면을 이야기했는데 그 사면에는 이제 범위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예. 그런데 지금 여론을 들어보면은 경제인 사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금 그럴 수 있다는 여론이 형성되어 있는데 정치인 사면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정치인 사면은 항상 그 여론의 비난을 받아왔거든요. 그렇죠. 예. 물론 이번에는 그 야권도 사실 그 정봉주 의원하고 이광재 의원 때문에 사면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끼워서 이상득 의원이나 홍사덕 의원 사면을 바라는 바도 있지만 여야 정치권이 그렇죠. 그게 어떤 바터식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면 담당자는 대통령 아닙니까? 사면을 그 권한을 가진 분은 그런 분이 야권이 아무리 바라고 또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만일 정치인 사면을 해버릴 때는 박근혜 대통령의 원칙 항상 주장하시는 원칙에 훼손이 가기 때문에 아마 김무성 대표께서 이런 여론의 경향, 동향 이런 걸 함으로써 그게 또 지금 언론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인 사면을 배제시키는데 어떤 그 구실을 그러니까 어떤 일정 부분 도움을 준다.
이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근거를 마련했다. 뭐 생계형하고 민생 입장에서 사면하는 것은 뭐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됐지만 물론 어떤 식으로 해서 기업을 사면을 해도 이것은 원칙이 훼손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 어떤 경제 살리기라든가 대통합이 할 때는 정치인이 들어가지 않으면 대통합이 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것은 결단할 문제인데 형이 확정된 사람, 형이 확정되고 이미 끝난 정치인 중에서는 어차피 내년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총선에 물론 죄가 있었지만 그 죄가 경미한 정치인들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출마를 할 수 있게 해서 어떤 국정이라든가 국가 어떤 전반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대통령의 하나의 권한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되고 보니까 지난번 유승민 파동 때는 뭐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보면 난리였는데 결국 평정되고 대통령이 승부수를 던져서 본인이 의도하는 것은 다 얻었다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얻었습니까? 그렇습니까? 네, 그렇죠. 이게 박근혜 대통령의 견고한 지지층이 또다시 확인이 된 거고요. 메르스 경국을 거치면서도 30%의 지지층은 빠져나가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승민 현상이라고 해서 유승민 의원에 대한 많은 전반적인 전국적인 지지층이 확보됐을지는 모르지만 또 새누리당의 정통적인 지지층은 박근혜 대통령에서 이렇게 일을 해달라는 오히려 반유승민 효과도 나온 면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번 파국을 거치면서 또다시 확인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확인된 모습 한번 보실까요? 시장을 갔습니다. 어제 울산의 태화시장을 대통령이 갔는데요. 그 당시에 있었던 어떤 모습이 있는지 한번 보시죠. 대통령 감독들이 와서 먹고 가요. 어려운 일도 많으셨을 건데 이렇게 활기찬 모습을 보니까 참 반갑게 생각이 듭니다. 저기 모습을 보면 환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통령이 갖고 있는 뭐죠? 위기 때마다 시장에 가면 저렇게 환대를 받고 본인이 갖고 있는 무엇이 저렇게 환대를 받게 하는 걸까요? 환대받는 대통령이 갖고 있는 비결은 뭡니까? 물론 박근혜 대통령 고유의 어떤 그것도 있겠지만은 제 생각에는 이 어떤 신비한 인물,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도저히 범접할 수 있는 인물이 나하고 같은 장소에 와 있다. 그 모습 보십시오. 엄청 난립니다. 그것만으로도 사람들은 있죠. 환호하기 마련입니다. 제가 아무리 싫어하는 유명 정치인이 오더라도 바로 제 앞에 있으면은 좀 기분 좋죠. 저분도 나와 같은 생활을 하는구나. 이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그 고정 지지 세력에다가 울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면 아무래도 박근혜 대통령 지지 세력이 있는데다가 이렇게 정치의 진짜 신비한 인물 아닙니까? 우리가 볼 때는 나타나면 전부 다 좀 감동하는 거죠, 뭐. 저런 것이 이제 정치인들의 리더십에 보면 카리스마라고 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이제 위상,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지만 신비주의, 뭔가 있는 것 같은, 그리고 정치인들은 사람이 많으면 다 내 표로 보이기 때문에 기분 좋고, 첫째. 그리고 사람들도, 여러 이제 국민들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이고, 그전에는 뭐 예를 들어서 박정희 대통령의 위관까지 같이 업고 나타나는 그런 상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어떤 카리스마적인 지도자가 과거의 어떤 권위주의 독재자가 아니고 그런 보이지 않는 권위라고 하죠. 그런 것을 국민들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저 현상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저는 짤막하게 이 진정성이라고 느껴집니다. 이 바닥 정서들.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건 지식인들이나 정치인들이 느끼는 것과 조금 다른 면이 있는데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어법, 이 화법을 분석해보면 아주 간단히 정리가 됩니다. 민생과 경제를 항상 얘기를 하고요. 민생과 경제가 법치와 안보라는 틀을 위해서 굴러가야 된다. 이 네 가지 음절을 종합을 해보면 애국심입니다. 다른 건 모르겠지만 애국심은 분명히 강하다라는 것을 일반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오히려 이 정치인들이나 지식인들이 이런 애국심 있는 지도자를 왜 반대하느냐? 왜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냐 이런 면에서 오히려 반발감을 더 느끼고 있고 다만 비판이 있다면은 소통 능력이 부족하다. 너무 권위적이다. 그러니까 너무 이게 뭐 자기 중심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지난 2년 반 동안 누적이 된 요 정도 수준이 아닐까. 그래서 이 30%의 지지층은 아직까지도 견고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지 않나. 그 관련해서 하나 더 문의드리면 박근혜 대통령 이후에 저런 식의 콘크리트 지지층과 감동을 하고 할머니가 울고 일단 나타나면 온 국민이 환호하는 저런 정치인이 나올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환경에서. 어떤 정치인이라도 대통령 정도의 위치에 있으면요.
지금 미국 보시지 않습니까? 미국 우리보다 훨씬 어떤 카리스마에 대해서 약하다고 보이는데도 예.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에 어떤 학교 같은 거 방문하고 그래서 가면 학부모들 전부 다 그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그렇게 전부 다 그 감동을 하고 감격하거든요. 예. 이 때문에 대통령이 크게 실정만 하지 않고 독재자, 뭐 희대의 독재자 이런 것만 아니라면 보통의 대통령이라면은 저런 그 국민들 속으로 가면은 국민들은 전부 다 좋아하게 돼 있거든요. 박근혜 현상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저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는 건데요. 예. 네, 국민들을 밀고 당기는 모습도 정치인의 하나의 어떤 테크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의 어떤 권위화, 무조건 국민들 따라가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SNS 완전 소통 시대 아닙니까? 예. 그래서 과거처럼 대통령의 권위가 과거의 힘으로 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그럼 그것을 무엇으로 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은 여러 가지 대통령의 기술이라고 봅니다. 아, 그리고 저기 보시면 있죠. 예. 대통령들이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 예. 항상 지갑에서 스스로 돈 올려서 지급하고 예. 잔돈을 거슬려 받습니다. 이게 사실 뭐 비서가 해도 충분하고 돈 지급하는 거야. 예. 하지만 저런 모습을 보일 때 대통령도 우리하고 같은 생활을 하는구나. 이런 걸 예. 느낄 때 친밀감을 느끼는 거죠. 예. 이 유승민 현상하고 관련해가지고 제가 대통령 이러한 효과가 또 있을 수 있느냐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그러니까 유승민 현상에서 나타나는 이 전국적인 지지율, 예. 집토끼가 아니라 산토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견고한 새누리당의 원래 지지층, 이 집토끼를 잡기 위한 노력을 한다면 유승민 의원도 박근혜 대통령 정도의 지지율을 얻을 수 있지만 이런 노력을 좀 더 하지 못한다면은 이게 산토끼, 그러니까 이미 흩어져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흩어지는 지지층을 보고 신규로만 쫓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박근혜 효과라는 게 견고한 집토끼들을 어떻게 잡아내느냐 이게 관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에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한테 배운 것이 옛날 박정희 대통령은 밀짚모자 쓰고 막걸리 마시고 모내기하고 걷고 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식사하고 하는 것을 많이 봤지 않았습니까? 예. 이것이 이제 정치 선전에 있어서 서민 기법인데 바로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이 논에 가서 모는 못 시켰지만 시장에 가서 여성 대통령으로서 시장에 가서 저렇게 함으로써 동료의식이죠. 예. 나와 국민들이 동일한 입장에서 봤을 때 국민들이 거기에 환호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나름대로 정치적 승부수를 던져서 나름 성과를 거둔 그래서 당청이 화합되는 국면인데 잠시 장관으로 갔던 친박 인사들이 장관 그만하고 이미 폼은 다 잡았으니까 다시 국회로 돌아오겠다고 내년 총선에 나오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대표적인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총선에 출마할 생각이다. 총선에 나가면 새로 장관 또 임명하고 청문회도 거쳐야 되고 이런 얘기 어떻습니까? 아니 장관으로서 경력 쌓고 폼 다 잡고 정작 힘든 때 장관 일 더 안 하냐? 제 생각에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유승민 자기 정치한다 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장관들 자기 정치 길을 가지 말고 국정에 전념하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말이 여운이 식기도 전에 지금 장관들이 5명의 장관들이 출마 의사를 공공연히 내비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만일에 이 장관들이 지금 이런 말을 안 내비치고 가만히 있으면은 출마 안 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대통령이 나 가고 그렇게 싶다. 말했고 나 출마하고 싶다라는 사인이다. 그리고 한 몇 달 지나서 갑자기 나 출마하겠다. 그러면 그 비난, 그때 여론의 비난보다는 차라리 맞을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 지금 이렇게 공시하게 놓으면 대통령한테 물론 그 안 좋은 인상은 있겠지만 나중에 왜냐하면 장관들이 국회의원 나가면 여론이 중요하지 대통령이 한 표밖에 없으신 분이 뽑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비록 지금 비난받는 게 나중에 몇 달 지나서 비난받는 낫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헌법 구조가 54년 발췌개헌 때부터 의원들이 지금 순수 대통령제에서는 의원이 장관을 겸직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각적 요소를 개입했기 때문에 의원이 장관하다가 다시 국회의원으로 갈 수가 있는데 정치인들은 결국은 국민, 유권자들한테 노는 것이 마음에 배어있기 때문에 결국은 내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분들이 마음이 애국심인지 아니면 대통령의 마음을 듣지 않은 건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두 정당의 분위기는 극과 극이었습니다. 새누리당은 당청 회동에 웃음을 짓고 새정치민주연합 탈당, 박준영 전 전남지사 탈당으로
우울합니다. 한화갑 한반도 평화재단 총재 모시고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탈당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준영 지사랑 원래 친분이 좀 있으십니까? 아, 예, 그럼요. 예. 우선 제 학교 동창 친구, 친동생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 학교 다닐 때부터 집에 가서 뭐 내가 잠도 자고 오고. 그리고 지난번 도지사, 제가 민주당 대표할 때. 예. 도지사 후보로 어느 대학 교수로 나가게 돼 있는데, 제가 가지 말고 도지사 입후보라고 강요하다시피 해서 그때 나가서 당선이 됐죠. 이번에 예. 탈당하는데 전화 없었습니까? 저 탈당하는데 뭐 상의 안 했습니까? 아, 그런 거 없었습니다. 상의 예. 안 하셨다. 예. 이번에 박준영 지사의 탈당이 새정치민주연합 또는 범야권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 상당히 크지요. 왜 그러냐면요, 박준영 지사가 지사직 그만두고 끝나고 말이죠. 예. 전라남도, 광주 전부 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과거에 이 지원을 해줬던 당원들하고 말입니다. 예. 전부 만났어요. 예. 그래서 여론을 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박준영 지사가 오늘 예. 탈당한 것은 그런 당원들의 욕구를 실천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 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냥 무슨 이 탈당해야 나도 탈당한다 이런 막연한 생각이 아니고 구체적인 계획하에서 이 당원들의 욕구를 받아서 실천에 옮긴 겁니다. 네, 저는 그래 보고. 그러면 뭐 삼선이나 전남지사를 한 분이 예. 그리고 삼선을 끝내고 나서도 지역을 다 돌고 지역의 당원들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예. 이런 행동을 했다. 예. 그 말은 바로 다음 계속 탈당하고 이번 탈당이 충격이 예.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아, 그렇게 보죠. 저는 앞으로요 계속해서 이런 사태가 나올 겁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그랬지만요. 예. 저는 아까도 앞에서도 좀 물어봤는데 참 궁금한 게 개인적으로 예. 이렇게 중요하고 의미 있는 분들이 계속 탈당을 해 나가는데 예. 문재인 대표를 비롯해서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에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예, 이미 거기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왜요? 나갈 사람 나가라 말이야. 나가도 성공 못한다 말이야. 예. 그리고 우리는 말이요. 예. 이 전통 야당이 우리가 주인이다 말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100여 명 탈당할 때도 말입니다. 너희가 나가서 되겠느냐? 뭐 그런 핀잔이지. 우리 당의 이 일각이 무너나서 말이야.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 없잖아요. 예. 이건 어떻습니까, 총재님? 새정치민주연합, 예. 새누리당 이렇게 있는데 예. 새누리당도 얼마 전까지만 대통령이 탈당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 새누리당 쪼개진다는 얘기도 나오고 예. 오늘 빨간 옷 입으신 대통령과 예. 원내대표, 당대표 화합하고 웃고 예. 한 몸입니다. 찰떡같이 하겠습니다. 코피 흘려가면서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예. 금세 봉합이 됐습니다. 예. 근데 야당은 왜 안 됩니까? 그건 여당은요. 그 봉합된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통령 중심으로 여당이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예. 대통령을 차지했으니까 여당이거든요. 예. 그래 성공해야 말입니다. 대통령도 성공하고 여당도 성공한 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양쪽 성공을 위해서 힘을 합치는 건 당연한 거요. 그리고 권력을 촉매로 해서 끌려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야당은 그런 권력이 없잖아요. 문재인 대표, 예. 당대표 권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당대표 권력이지만은 예. 대통령 권력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야당의 사정은 여당하고 다릅니다. 여당은 당이고 이 청와대고 말입니다. 과거에 잡음이 있었지만 이걸 씻고 말이지. 우리가 이 새 출발해서 국민을 안심시키고 이 업적을 쌓아야 말이에요. 요 다음에 이 역사 기록에 남는다는 그런 책임감이 있는데 야당은 지금까지 해온 걸 보면은 물론 정치하는데 국민에 대한 책임을 느끼죠. 예. 그러나 이거 반대하기 위한 반대가 훨씬 많았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많았다. 그리고 예. 야당이 진행하는 과정 보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해야 될 것을 안 하니까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점을 시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개파 정치하지 말아라. 근데 개파 정치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 책임질 사람 책임져라. 하는데 책임 안 지잖아요. 예. 그러고 또 내 사람 감사하는 짓 하지 마라 하는데 내 사람 감사잖아요. 그렇죠. 예. 예. 이러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될 것을 하기 때문에 이건 국민들은 구별해서 보는 거 아닌가 저는 그래 봅니다. 예, 이번에 탈당 사태가 점점점 커져서 결국 궁극은 분당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군요. 제가 오늘 꼭 물어보고 싶었던 게 조국 교수 아시죠?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인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정배 의원을 향해서 쉽게 얘기를 하면 천정배 의원 당신 중원의 한가운데 서울에서는 안 되니 광주 변두리에 가서 뭔가 도모하는 것 아니냐. 그랬더니 천정배 의원이 광주는 변두리가 아니다. 중심이다.
어떻게 논란을 보셨습니까? 조국 교수 얘기대로. 저는요, 조국 예. 교수를 잘 모릅니다. 예. 예, 그리고 참, 이 생김새도 훤칠하고 이국적으로 생겨서 예. 똑똑하고 말입니다. 잘난 사람 같아요. 예, 그런데 이런 얘기하는 거 보면요, 정치 상황이 그때그때 변화할 때 나도 한몫 기어서, 내 말도 나도 이런 사람이 있다, 그걸 자기 과시하기 위한 그런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문제를 심사숙고해가지고 예. 해결책을 내놓은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가 나타나면 거기 편성해서 조국이도 한마디 한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 제가 볼 때 그래요. 지금 야당은 광주 아니면 어디서 지금 표달란 말 합니까? 예. 그거 중원이고 전부 아닙니까? 예. 예. 그럼 조국 교수나 문재인 대표가 부산인데 부산 가서 우리 야당 살려주라고 해서 먹혀 들어갑니까? 예. 자기네들 광주로 내려가서 살려주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리고 나는 이렇게 봐요. 천정배 의원이 말입니다. 중원에서 안 되니까 이제 그 지방으로 가서 그런다. 변두리 가서. 변두리 예. 가서 그런다. 예. 광주가 변두리냐 아니냐 이거 자체로. 변두리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지방. 예. 아니 그러니까 예. 변두리고 아니고는 이건 상관하고 싶지 않아요. 정치인이 말입니다. 자기 정치적인 그 성장을 위해서 이것이 안 되면 저것도 하는 것이고 저것이 안 되면 이것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원에서 어려울 것 같으면은 지방에 가서 토대 만들어가지고 중원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예. 이것이 이제 정치인이 말입니다. 말하자면 제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것이 왜 나쁘다고 그 비난 대상이 됩니까? 당연히 그러면 조국 교수는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 있을 때 안 된 데 가서 그거 몇 년이고 처박혀 가지고 거기서 끝장 볼 거예요? 되는 데 가가지고 돼가지고 올라와야지.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하는 사람이 자기 성공을 위해서 태간 그 코스를 비난하면 이건 말이 됩니까? 예. 안 그래요? 예. 제가 천정배 의원을 두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천정배 의원이 중앙에서 국회의원도 못 되고 말이죠. 예. 광주 보궐선거 있을 때 당에선 공천 안 주고 무소속으로 가서 당선됐잖아요. 예. 정치를 계속하려면 국회의원 되기 위해서 어디든지 대한민국 어디든지 입후하는 거 아닙니까? 예. 당연하지요, 그것이. 왜 그것이 나쁩니까? 알겠습니다. 안 그래요? 조국 교수 얘기는 그렇습니다. 이 총나라 제가 볼 얘기인데. 때는 완전히요, 남을 비난하고 자기는 똑똑하고 말이죠. 나도 한몫 기어서 조국이도 있다, 이걸 지금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좀 미안한 얘기지만. 미안한 얘기 좀 그렇게 말씀하셨고, 근데 예. 이제, 천정배 의원 입장에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본인이 얘기한 중원, 자기 지지층이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광주 호남에서, 예. 이렇게 뜻을 펴지만, 나중에는 또 중앙. 그러니까, 수도권도 이걸 발견되지 알아야 않습니까? 돼요. 예. 광주서 당선돼서 국회의원이 됐어요. 그러나 광주서 국회의원 노릇합니까? 발언하고? 국회 와서 국회의원 활동하잖아요. 이 여의도에서. 예, 중앙으로 다 오는 겁니다. 예. 예. 다 중앙에서 활동하는 거죠. 예. 이런 뜻입니까? 조국 교수가 이 말도 전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신당은 나올 수밖에 없다. 신당의 규모가 문제다. 이미 당 분단은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너무 경계를 예. 지금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예. 예. 이건 뜻입니까? 내가 호남 사람이라면 새 정치 안 찍는다. 이 말은 또 뭡니까? 그건 조국 교수 생각이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좀 예. 총장님도 지금 그런 양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호남에서. 여론조사해 보면은 신당이 제가 엊그제 봤어요. 저기 보니까 내가 호남 사람이라도 새정치연합을 안 찍는다. 본인이 민주연합의 혁신위원이거든요. 찍을 이유가 없다. 예, 그러니까요. 예. 이 정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해서 앞을 제시하는 옳은 말을 한다는 그런 면에서는 참고 가치가 있겠죠. 예. 조국 교수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약간 비판을 하셨는데. 예,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방향이 말입니다. 서로 화합하고 협력하고 건설적으로 가는 그런 방향을 제시해야죠. 예. 그런데 파괴적이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전체를 봉합하고 화합하는데 보탬이 안 되죠. 그건 어떻습니까? 예. 본격적으로 당의 혁신을 맡기 전 교수로서 트위터, 페이스북 올리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당에 들어와서 얘기하는 것이 정직한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건 본인이 결정할 문제죠. 그러나 우리나라가 언론의 자유가 있으니까 개인적으로도요. 교수로서도 얼마든지 정치 관여 발언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고 또 이 정치하려면 이 정당에 들어와서 이제 국회에 진출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예.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 좋냐 하는 것은 정치 활동을 하는 그 장본인이 결정할 문제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당 대표도 하시고 옛날에 요즘 대표 원내 총무도 하셨으니까 총재님께서 이게 한 발짝 떨어져서 정치를 보시니까 다음 대권 후보 관련해서 박원순 서울시장, 문재인 대표 경쟁 구도입니다. 지금 1, 2등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구도가 다음 대선까지 좀 꽤 상당 기간 갈 것으로 보십니까?
후보 결정할 때까지 가겠죠. 한다. 한쪽에서 나 포기한단 말 하기 전까지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번 메르스 사태 벌어졌을 때 박원순 서울시장이 말이죠. 한밤중에 가서 기자회견한 것도 말이죠. 깜짝 이것도 대권에 대한 욕심이 없으면 그렇게까지 안 했으리라고 전 봐요. 안 그렇습니까? 박원순 시장이 대권 욕심을 그러니까 그걸 이제 정부가 못한 일을 내가 한다. 정부보다도 내가 더 메르스를 걱정한다. 이렇게 정부에서 감독해가지고 되겠느냐. 그러니 서울시 문제는 서울시장이 말이죠. 이 메르스 문제에 내가 앞장서겠다. 그 서울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좋은 얘기 아닙니까? 저도 박원순 시장도 다음에 한번 모셨으면 좋겠는데 그분이 시민단체 오래 계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총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권력 의지, 권력에 대한 굉장한 열정이 있어 보이는데요. 다 그렇습니다. 그래야 말입니다. 그래야 결국 이 자기 그 속이 목적 달성을 하죠. 그건 그런 그 집념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것을 순리로 달성할 생각을 해야지. 지금 불법적으로 이 불합리하게 나쁜 방법으로 달성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그런 의지를 갖는 건 당연하다고. 당연하다. 우리 총장님은 그 당 대표하시고 이럴 때 권력 의지를 좀 가져보시지 않으셨어요? 저는요 지금 생각하면 가져보진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 이 여당의 대표고 또 여당의 원내총무고 이 대통령을 평생 모셨던 사람 아닙니까? 대통령. 그러니까 제가 제 권력 의지를 가지고 정치적인 목적을 향해서 가면요, 주변에서 말이죠, 저놈은 지욕심밖에 없는 놈이라고 전부 배척해요. 그리고 이렇게 몽둥이 들고 있다 솟아올라면 내리쳐버릴 나가지 희어준 사람이 없습니다. 권력의 주변은.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대통령을 하다 그만두시면요, 대통령 다음 직계 부대들이 말입니다. 그 정당에, 우리나라 같은 데도 그래요. 정당의 주도권도 못 잡잖아요. 못 잡아요. 비주류가 나와서 하고. 어떻게 김대중 대통령이 이 정권 교체 처음 했는데 여야 간에 노무현 대통령은 6사람이 합당할 때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대통령 후보 나온다 할 때도 천장배원 혼자 거기 국회의원이라고 있었어요. 그렇죠. 대통령 됐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자기 권력 의지를 가지고 또는 지역적으로 경상도라는 유리한 점도 있었지만은 결국 이 권력의 해가고 말이야 부딪혀서 자기 존재를 국민에게 과시하는 말이죠. 그런 투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주류가 끝나면 비주류가 나오지 주류 내에서 바톤을 잡아가지고 나온 예가 별로 없다. 왜 그러면 인물이 못 커요. 인물이 못 큰다. 과거에는 튀어나와 무조건 때렸다. 그렇지. 견제하고 말이죠. 시기 질투하고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했는데 대통령 만들었으면 성공한 대통령 만들어야지. 저놈이 말이야 지 정치적인 욕심 가지고 저런다고. 이래버리면 위에서부터 줄을 그냥 입에 씹혀서 씹히고 해가지고 그거 그냥 절단 난 거예요. 이것이 권력의 뭐라 할까 속성이에요. 그러면 뭐 갑자기 그 생각이 납니다.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물러난 것도 똑같네요. 속성이 그건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은 뭐 제가 그렇다고 해서 전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제가 꼭 그런 대상이었다 하는 것도 제 자만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박원순 시장이 문재인 대표 앞에서 나 광주 못 갑니다. 뭐 이런 얘기 했던 거 기억나시죠? 저도 그 장면을 봤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 앞에서 나 광주 못 간다. 내가 광주 가면 당신 자리를 노리고 당신은 박대받는 곳에서 내가 그러니까 좀 내가 당신에게 굉장히 나쁜 짓 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대통령 후보 경선할 때가 아니니까 그런 얘기 하지만 경선에 나왔다 하면 광주 가지 말아게도 가지. 안 가고 그만 있겠습니까? 그 두 사람이 좀 미묘한 갈등 관계, 이 부분은 뭐 지금. 그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연스러운 것다. 두 사람 관계 아니어도 또 다른 그런 이 라이벌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런 관계가 유지되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신당 관련해서 이제 탈당이 있었으니까 그 관련해서 하나만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탈당하는데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탈당을 하고 신당을 만들고 호남에서 지지를 아무리 많이 얻어도 다음 대통령 될 사람이 없으면 못한다. 그런데요, 저는 그렇게 봐요. 대통령 선거가 2년 후입니다. 지금 당내에 대권 주자들이 있다고 나오지만 딱 확정돼서 이 사람이 대통령 될 것이다. 이렇게 국민이 믿어준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하고 경선에 졌지만은 박근혜는 요다음에 대통령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그렇게 대해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여야 간에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확실한
다음 수작 없다. 없어요. 예. 그리고 새 당이 나와서 이 출범한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대통령 후보 만들어 놓고 출범한 당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열심히 하다 보면 그 속에 또 인물이 부각되는 것이고 그 지역에서 우리도 말이요 이 사람 대통령 후보 내세울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나오면 대통령 후보가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자기 노력하기에 따라서 환경을 자기가 만들 수도 있지만 어떻게 전개되느냐 그런 환경을 활용할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대권 후보 전혀 필요 없이 일단 터전만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후보가 저절로 알아서 나온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저절로 나온다기보다도요. 예. 대권 후보는 얼마든지요. 하다못해 말입니다. 외부 영입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전에 손학규 씨가 말이죠. 여당에서 대권 후보 못하고 3등 여론조사 하던 사람이 야당에 와가지고 대권 후보 하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오로지 대권 후보가 목적이요. 그러니까 야당에 와서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것도 이제 하나의 그 타산지석이 되겠죠. 예. 그리고요. 예. 당이 건실하고 이 국민들이 저 당 지지해준다 이러면 말입니다. 하다못해 이 반기문 총장이라도 모셔다가 대권 후보 하시라고. 예. 안 말씀대로 정치는 생물인 것 같습니다. 대권 후보 어떤 사람이 될지는 저희가 오랫동안 지켜봐야 지금 되고. 아무 당도 대권 후보가 없어요. 여기서 경쟁을 하고 하지만 쪼삣쪼삣해서 그런 몇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 것이지 과거처럼 말입니다. 저 사람 요다음 대통령. 그러니까 제가요 1994년 김대중 대통령 모시고 그 중국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전 외교학교에서 나와가지고 김대중 대통령을 예우하는데 어떻게 말하냐면 차기 후보자로 예우했다. 차기 대통령으로서 예우한다 그러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예. 고맙습니다. 네, 교도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